용진청의 조남준 과장님이 오늘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얼마 전까지 연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다가 2주 전부터는 잠사양봉이라고 우리나라의 양잠산업과 양봉산업에 관련된 연구를 총괄하게 된 조남준입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 하시면은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받아드는 밥상 있지 않습니까? 밥상에 생선을 뺀 나머지 모두를 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직원은 1,800명인데 그 중에 1,200명이 연구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연구직 공무원이 약 5,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다. 주로 연구직 공무원은 1차 산업 분야, 그러니까 농업, 수산, 산림 쪽에 우리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만나 뵈어뵙게 반갑고 앞으로 잘 좋은 관계를 가져가지고 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직 공무원이 많은 국가라고 들었는데 국가기준도 못지 않지 않나요? 숫자는 적어도. 예, 저희 점점 가면 갈수록 출석은 50% 해야 된다. 많이 빈자리가 보이는데 아마 시작이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권 관해서 사용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부방 주차권이 4시간인데 4시간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추가로 별도 요구를 받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금요일 같이 오늘 같은 날 4시간 이상 학교에 주차하셔야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4시간 전에 차 한번 빼셨다가 주차권을 2개 일단은 구비하시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주차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주차료가 굉장히 비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타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4시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교과서 2,000원권으로 처리가 굉장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더 노력을 해보겠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개를 하셔서 제가 강사님에 대해 소개를 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이제 조이만 강사님으로서 현재 지금 토지주택공사의 처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별명에 있어서 LH 직무가면 48건 출원 33건 등록에 해당하시는 많은 양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공인 V 밸류 엔지니어링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미 더 충분히 말씀을 다들 해주셔서 제가 더 소개드리는 게 좀 더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이거 제가 일기를 했고, 이 앞에서 강연할 수 있었다는 게, 네, 영광스럽습니다. 저를 약간 좀 더 소개해드리면, 전기를 한 지는 40년이 됐고요. LH에서 30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를 하다 보니까 통신을 잘 몰라가지고, 2000년에 통신을 좀 공부했고요. ICT 폴리텍 대학에 12년간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사는 건축을 했습니다. 집에 대한 부분을 건축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석사했고요. 박사과정은 스마트 시티를 했습니다. 아직 박사는 못 받았습니다. 5년 됐는데 그동안 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먼저 하셨으면 좋았는데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홈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홈이라는 기술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스마트홈이 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가?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가 표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그냥 교재를 만들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녹았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홈을 이 자동차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 나온 지 134년뿐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나왔을 때 편리하지도 않았고 안전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렇듯이 집도 발전할 것이다. 지능을 가진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원회라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4차 산업이 어떤 진흥화를 가지냐고 발표한 자리인데요. 이 자료에 제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홈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진흥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으셨겠지만 결국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결국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사업을 하는 시대고, 결국 구글이 네스트라는 제품으로서 굉장히 많은 인수한 이 내용은 이따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유니콘 기업, 1조 기업 가치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퍼스트 무버의 시장입니다. 스마트홈 역시 퍼스트 무버의 시장입니다. 저 역시 퍼스트 무버에 대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특허도 신규성, 진보성을 갖는 특허를 많이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앞부분은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미래의 속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전기를 했다 보니까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통신이니까 모바일 인터넷,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미래의 변화는 미래의 속도의 12가지 기술 중에 저는 5가지의 기술이 제 업무에 관계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홈에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런 부분을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00년도에 마차만 있었는데 거기에 차가 한 대 있다가 13년 만에 전체 내연기관으로 바뀐 사례를 토니 세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에 혁명이 일어난다. 2030 에너지 혁명 시대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배터리 비용이 떨어지고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성장하고 전기차 가격 떨어지고 센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2030년 후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레미 리피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융합을 통해서 환경비용 제로의 사회가 될 거고 여기 디지털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주는 세상이 올 것이다. 태양광을 제가 지붕에 어느 정도만 올려도 매달 얼마씩 받는 기본소득, 운동만 해도 보상을 받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발적인 기술 발전,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럼 스마트 시티는 무엇일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임금이
도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81.5%가 도시화율로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에너지도 많이 쓰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도 문제, 쓰레기에도 문제, 이런 도시의 많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할 것인가. 그래서 임마누엘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잘하는 것은 패키지를 묶는 기술이다. 융복합하는 기술이다. 이걸 가지고 스마트 시티 수출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저희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세계에서 세 번째 고사이클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 70년 만에 도시화율 81.5%가 됐고 많은 도시 주택을 단기간에 70년 만에 건설했습니다.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친환경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관심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본 스마트홈 결국 도시 안에 홈이 있다 보니까 홈을 이야기해서 스마트홈이 우리가 어떻게 팔 거냐. LH는 현재 쿠웨이트에 도시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복지청과 예비 약정을 체결했고 지금 응사업 중에 있는데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국 양질의 주택, 우리나라가 1기, 2기 신도시 수도권에 과밀화되고 집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1기, 2기 신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쿠웨이트도 대륙가의 양질의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륙, 근데 거기가 다 사막이란 거죠. 그 사막에 집을 더 져야 되고, 근데 우리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여기에 알아둘라 신도시를 건설해달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LH가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440억짜리 용역을 했고, 선진 컨소시엄이라는 곳에서 여러 세계 계획하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 쿠웨이트라는 도시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에너지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의 문제,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도 못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인프라,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살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의 문제와 이 주거의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LH한테 요청했었던 것입니다. 이 장편은 제가 나중에 듣는데 현재 그 쿠웨이트에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1년에 2,000세대뿐이 없다고 합니다. 2,000세대뿐이 없는데 주택 대기자는 9만 6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빠른 도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알압둘라 4만 명 이상의 거주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주택을 저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수익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를 받기를 원하고 거기 양질의 주택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집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홈에 앞서서 쿠웨이트의 환경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7년도에 다녀왔습니다. 사장님은 호텔에서 누우셨는데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3일을 누웠습니다. 매일 전기를 측정해봤습니다. 하루에 650kW의 전기를 씁니다. 저희 집에 2달 반씩을 하루 했습니다. 120평 정도, 400kW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전기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도시계에 20세대마다 전기실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기실이 있다는 것은 도시의 인프라를 전기실을 놓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철탑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도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저희는 철탑이 혐오시설을 보이지만 여기는 기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장님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4분의 3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H가 신축보다도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어컨이 그 과거의 표준으로 이 나라의 표준이었겠죠. 루프탑 에어컨이라고 바람을 넣어주는 설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EHP라는 그 빠른 속도의 에너지를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기술 수행들이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또한 사람, 보통 한 집에 7명 정도 산다고 하는데 가정부하고 운전사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데 저녁에 안 쓰는 시간에 에너지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분의 3은 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갔는데 목욕을 못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래에서 살다 보니까 이 너무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7사람이 사는데 10톤짜리 물탱크가 2개나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물탱크가 다 이렇게 있어요. 결국 근데 이 물이 쩔쩔 끓입니다. 쩔쩔 끓이면 물이 성분도 안 좋아지고 또한 그 물이 없다 보니까 담수화 설비였습니다. 근데 담수화에는 미네랄이 없다고 해서 지하수하고 섞어서 쓰는데 결국 염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녹이 나서 기관망이 망가진 거예요. 집도 2000세대 뿐이 못 짓는 나라에서 이게 터지면 금세 보수가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탱크가 큰 거가 있다고 보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그 녹물을 제거하는 설비도 제가 봤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문제, 소득 수준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벤츠가 3대, 4대 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이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마스터 플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동탄에 비해서 그 주택 건축 면적 비율은 23%입니다. 상업 면적은 7% 정도고요. 우리나라는 97%가 공동주택이지만 여기는 80%가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위주의 설계가 되어줘야 돼요. 녹지율은 좀 작습니다. 도로 여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저희 마스터 플랜은 이런 이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 시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뒷부분에는 제가 경험했었던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스마트 시티를 우리나라가 처음 한 거냐? 아닙니다. 2009년도에 우리나라는 17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거기 안에 첨단 그린 도시가 있습니다. 그 첨단 그린 도시에는 UCT, ITS, 공간정보, 하이 그린홈이라는 4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담당한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에서는 UCT처와 공간정보처를 만들었고 그래서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ITS를 만들어서 지원했습니다. 하이 그린홈이라는 저에너지 주택과 지능형 홈이라는 것을 연계해야 되는 기술, 이 기술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전 세계 1년에 30만 가구를 건설하는 게 120개씩 필요하다고 유엔에서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돈을 못 땄습니다. 부가가치 수출, 일자리 창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스마트 시티하고 UCT 같은 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UCT는 기본 도시 관제센터와 망을 위주로 설계가 되거든요. 많은 지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UCT에 가보면 에너지 환경, ICT, 스마트홈 이런 거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CT와 스마트 시티 틀리고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러서 2016년도에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서는 스마트 시티 기술을 32개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안전, 물관리, 교통, 공간정보. 그럼 UCT 안에 있었던 내용, ITS 안에 있었던 내용, 공간정보 안에 있었던 내용 외에 에너지 혁명이라는 스마트 그리드, 앞으로 2030년 오는 에너지 혁명의 전기차, 연료막 발전, 그리고 ICT의 IoT, 빅데이터, 스마트홈의 홈 네트워크라든가 플랫폼 이런 얘기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스마트 시티에 이 안 된 부분을 빨리 표준화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 시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공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스마트 시티를 UCT 관점에서 이동 공간에 대한 부분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거 공간, 업무 공간 이런 3개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삽니다. 그 스마트 시티에서 이 3부분이 다 스마트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메슬로가 5단계 욕구라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5단계 욕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생리적인 욕구를 도시와 주택에서 상하수도 이런 부분으로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요건은 방법, 교통 이런 부분으로서 도시의 가치를 높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욕구인 소통의 욕구.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이전에 3차 산업혁명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의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통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존중과 자아실현이라는 4차 산업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유경제와 미래를 예측하고 개인 맞춤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이 있었습니다. 1차, 2차는. 온라인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된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융합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각 스마트시티 요소가 현재는 각각 도로공사, LH 각각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많은 기술들이 융합하고 결국 누구를 위한, 사람을 위한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시간에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를 안 쓰고 그것을 사람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인공지능에서 예측 맞춤 서비스를 하는 도시가 된다는 거죠. 결국 에너지, 친환경에 관계된, 기후변화에 관계된 안전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안전만을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술과 스마트 시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분야에 이 전문하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고요. 아니면 잘 모르십니다. 그럼 스마트홈 과연 무엇일까? 이번 스마트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스마트홈이 뭐냐? 그럼 홈 네트워크는 뭐고 홈 오토메이션은 뭐냐? 이렇게 종전에도 스마트폰으로 집에 온오프할 수 있었습니다. 보일러 켜라. 그거는 사람 삶을 이런 것이 단순한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홈이라는 것은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프로세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율 자동차가 스스로 길을 가고 하듯이 집에 오면 조명이 저절로 켜지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런 주택을 이제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4차 산업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융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 연결은 어떻게 할 거냐? 초지능은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고 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 됐을 때 장비가 필요했어요. 네트워킹 하려고 그러면 이 성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장비에 대한 개념을 단기간에 하시기 어려운데 이 장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3개 통신사가 있다 보니까 각각 설치합니다. 왜 강국이 됐냐면 요게 폰이라는 장비와 AOM이라는 장비인데 24개, 32개로 분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강 케이블이 하나 오면. 우리나라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강 케이블이 하나만 오면 24개 아니면 32개 세대로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초연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나라 15년을 빨리 강 케이블을 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K사, S사, L사들은 이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장비와 이 배선은 건설사가 깔았습니다. 장비를 넣고 그럼 좀 더 안전한 설비, 홈 오토메이션 설비를 해볼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 공동주택이라는 곳이 가스, 전기 이런 데가 다 사업자가 하나인데 통신의 사업자가 3군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을 아파트 단위로 관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K사, 어떤 분은 L사, 네트워크망이 들리게 됩니다.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망을 깔았고 그 당시에 입출력 장비,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까 월패드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좀 고급 아파트에 가서 월패드에서 조작을 하면 켜지고 꺼지고 그러나 서서 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도기가 있었고요. 이 홈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협의적인 개념입니다. 무선을 할 수도 있고 유선도 할 수 있고 전기선을 갖고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 시티에는 위성망도 있고 하우브지망도 있고 광대 와이파이망도 있고 네트워크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데이터를 빨리 못 보내주거나 어떤 통신은 뭐 블루투스 같은 거 멀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높은 것도 있습니다. 신뢰성, 또 네트워크. 그래서 그 집에 그동안은 무선, 유선이 전력선이 아닌 선을 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아니면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는 약간의 헤게모니가 있어가지고 누구는 디지털홈을 해야 된다, 누구는 지능홈을 해야 된다, 누구는 스마트홈을 해야 된다. 부처 간에 서로 자기의 헤게모니가 있다 보니까 융복합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IoT 가전, IoT 기기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좀 복잡한데요.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이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장기가 2007년 6월 달에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보급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묶어서 폰을 구성하는 개념을 창조했다고 보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이 스마트폰을 연동해야 되는데 비용, 통신 비용이 듭니다. LTE나. 그러니까 집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게 된 거죠. 인터넷. 근데 이걸 건설사에서 놓아주진 않았습니다. 왜? 인증제도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걸 놓아주라고. 그냥 선만 놓아주라고 하니까 있지. 그래서 각각 집에서 통신사를 사던가 별도 설치해서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와이파이라는 네트워크를 가진 상태에서 IoT 기기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스트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네스트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온도계를 스마트 온도계로 바꾼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연동되고요. 학습도 되고. 이 네스트 회사는 그 두 개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온도 조절기와 과제 감지. 구글이 우리나라 돈 3조 2천억에 인수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쪽으로. 그래서 IoT 활성화 보고 있죠. 그 뒤로는 뭐 많은 IoT 기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U 플러스 현재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죠. 결국 그 부분들이 어떻게 그냥 단독으로 연동된 게 아니라 클라우드하고 연동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못 드렸는데 이 홈 오토메이션은 단지 서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회사가 망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클라우드에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클라우드끼리 통신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음성 비서 스피커 집에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시작입니다. 자동차 처음에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지능을 가졌습니다. 집에 음성 비서 기능들이 들어가고 있고 전 세계 이런 것을 누가 잡으려 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건설사에서는 홈오토메이션을 했습니다. 지붕은 짓는데 2년에서 3개월 걸립니다. 홈오토메이션을 해놓은 곳에
음성비서, IoT 가전 이런 부분들을 연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음성비서를 통해서 이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많은 통신사와 건설사들이 MOU를 했다는 방송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런 제어. 근데 더 많은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어렸어요. 제가 그 외국에 다녀왔는데 이 IoT 기기들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와이파이 통신합니다. 와이파이는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충전하듯이 통신의 데이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항상 꽂혀져 있는 제품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제어를 하는 제품들은 와이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 예를 들어 감지기, 과제 감지기를 설치한다 그럴 때 배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기 말씀드린 무선 통신 기술인 직비, GAV 이런 통신들은 1년만 갑니다. 근데 어떤 통신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그래서 종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LH라는 곳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설계를 오토캐드를 갖고 했습니다. 오토캐드를 갖고 하다 보니까 건설사 설계사무소들이 다 그거 했습니다. 요즘 오토캐드사가 우리나라에서 한 3천억 이상을 가져갑니다. 종속돼 버린 겁니다. 그런 종속을 안 되려면 어떤 표준을 할 거고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는 신축 위주의 홈오토가 아닌 기축, 어느 주택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음성비서도 있고 요 무선을 통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할 수 있는 허브 이런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여기 스마트폰 센터를 한번 가져왔는데 이 스마트폰 센터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제 스마트폰에서 되는데요. 그 비대가 얼마 에너지를 쓰는지, 전기밥솥이 얼마 쓰는지 저한테 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처음에 세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아직은 이런 허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홈에는 허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 그 기업하고 이기려고 하면 이런 유지관리, 보안을 놓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30분 동안 개괄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웃으시면 바로 이제 그럼 과연 스마트홈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아, 제가 이렇게 홈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기반 8대 선도 사업이라는 곳에 5조를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대 기반 경제에 1조 5천억, 8대 선도 사업에 3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 원천 기술에서부터 상용화 기술까지 만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8대 선도 사업 안에 에너지 생산업과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그거에 관심이 많고요. 또한 이 데이터 경제, AI, 이게 IoT입니다. IoT가 이렇게 AI로 초연결 지능화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일자리가 있다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약간의 경험 부족이고, 그다음에 약간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홈을 통해서 저는 안전한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800만 가구 중에 1,000만 가구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에 100만 원씩만 투자하는 사업이 된다면 10조 원의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럼 100만 원씩 투자해서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아파트, 저희 LH가 많이 졌습니다. 그 아파트가 그 20년 이상 된 게 797만 세대 정도. 현재 좀 오래되신 20년 이상 된 주택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제 취약, 방범 취약, 정보 유출, 층간소음, 전기자동차라는 충전 문제, 미세먼지, 에너지, 고독사, 이런 많은 문제가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마트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스마트할 것이냐? 이 시장이 40조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그럼 우리나라만 40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쿠웨이트,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요소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LH는 현재 100만 가구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이 있고.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한번 궁금하다는 글을 썼습니다. 스마트시티, 올해 정부가 스마트시티 기반 사업으로서 지자체에 15개 지자체 7식을 지원해 줬습니다. 90억 원. 목적은 5대 서비스를 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대 서비스가 뭔가? 112 영상, 112 긴급 출동, 119 긴급 출동, 긴급 재난,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독사 이런 부분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간적인 스마트 시대 공간적인 거 볼 때 112, 119 고독사 집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동 공간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플랫폼만 가진다고 사업이 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에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을 갖는 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린이들은 불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 경보, 피난, 소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야 도망가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 감지기가 주소가 없습니다. 아파트 한 개 층에 예를 들어 임대주택에 10호짜리가 있다면 10호짜리가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울려도 비아제보라고 오작동을 울리면 어느 게 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실에서 수신반에서 삑삑삑 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습니다. 동탄은 화재, 연기리 화재 난 거 내려놔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통신하는 감식이 비쌌습니다. 한 15만 원, 20만 원 했으니까 지금은 아주 저렴합니다. 저는 2년 전에 LH 신규 아파트는 전부 바꿨습니다. 근데 신규 아파트 바꿨지만 귀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제시했습니다. 수익 불나면 항상 스프링클러만 얘기합니다. 스프링클러는 건물을 보호하지 사람을 보호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사람도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연기를 줬습니다. 경보 설비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난층과 바로 위층만 경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이 동일하게 모든 건물하고 아파트를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층에는 경보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계단으로 동시에 내려가다 보면 압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람 그렇게 많이 안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음성을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고 음성을 글자로 만들어주는 시대다. 그래서 몇 동 몇 호에 불이 났다고 아니라 감지기가 울렸습니다라고 하고 판단하게끔 하는 것을 해보자. 1, 2층 그럼 1분만은 경보를 해주고 2층, 전층 경보를 해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뭐 피난 설비, 그 재현 설비라고 공기를 밀어주는 설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가구 단독주택은 수신반이 없습니다. 결국 수신반이 없으면 어떻게 119를 연동할 겁니다. 그런 도시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줬습니다. 그럼 그 기술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융합, 초연결, 초진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초융합. 저는 전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LED 조명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에 감지기를 같이 붙이자. 결국 어느 집에 불이 났으면 불난 호스를 가르쳐주자. 결국 그것이 LH 관제센터를 통해서 정말 오버인지 과제인지. 종전에는 데이터가 과제 감지기로만 됐지만 이제는 온도 센서, 미세먼지 CO2 센서, 여러 센서하고 AI가 검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오버인지 아닌지를 알고 소방서에 연동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연동해 주면 GIS 정보에 의해서 어느 위치, 보도에 의해서 몇 층에서 과제가 났는지도 알 수 있을 거죠. 이런 설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당
1000만 세대라고 그랬는데 10만 원씩 비싸지 않습니다. 10만 원씩만 투자한다 그러면 1조 원의 일자리, 그 1조 원의 안전 설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엄청 기술이 좋습니다.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아닌지, 종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통신하던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통신하다 보니까 이 감지기가 오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통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불났는지에 따라서 위치 정보, 결국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까지 스마트폰에 알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안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안전이 개선되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덥지 않습니까? 또 비도 안 오고, 이번에 화재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이 교통에서 3분의 1, 주택에서 3분의 1, 산업에서 3분의 1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에서 3분의 1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줄여야 됩니까? 건물에서 줄여야 됩니다. 빌딩이나 주택, 여기서 줄여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은 전기차를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택에서 에너지를 어디에서 쓰느냐? 사계절 계속 쓰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동절기만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동절기만 쓰는 난방이고요. 나머지는 사계절 씁니다. 그 중에 물 에너지를 쓰는 게 있고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주택을 조회된다고 국토부는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신축은 60%를 절감하는 주택을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60%의 광열비를 줄였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가 패시브 위주로 됐습니다. 패시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호나 벽, 성능 좋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돈이 아닌 조금의 돈만 가지고도 온도 조절이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로 에너지 대야죠. 쿠웨이트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겨울철 에너지를 줄일 것입니다. 에어컨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주택, 여기 계실 겁니다. 저도 이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난방을 조절하는데 한 군데서 조절합니다. 절감하겠다고 주방 신규대하고 이걸 잠글 수도 있습니다. 번거롭습니다. 예전의 주택은 5.4인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2.4인입니다. 인원이 줄었습니다. 사는 거주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안 쓰는 방, 저희 애들이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안 쓸 때는 이 공간에 대한 난방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 이 제도는 2010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실별 온도 조절기를 노출하고. 그럼 과거의 주택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는데 종전에 있는 온도 조절기를 다시 설치하느냐 그러면 배선을 다 깔아야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oT 시대입니다. IoT. 2만 원만 주면 이 실에 온도가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온도 조절기 역할은 딱 두 개입니다. 여기가 지금 몇 도인가? 결국 이 온도에 맞춰서 동작해라 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은, 온도는 이 양면 테이프를 붙인 온도계도 알 수 있고, 1년 반, 2년 갑니다. 조절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별 조절, 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전동 밸브, IoT 밸브를 넣어주는 비용만 들이면 됩니다. 전 한 40만 원 정도는 저 설비를 다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4조 원의 리모델링 시간이 기존 주택에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난방에 대해서 아까 웨스트라는 난방은 공조 난방입니다. 그 외국 애들은 집이 크다 보니까 공조 난방을 합니다. 전체로. 그럼 우리는 바닥 난방입니다. 바닥 난방이 어디서 왔는지 구들장에서부터 왔습니다. 구들장에서부터 왔는데 그 구들장이 아파트 처음 공사할 때는 라지에타를 놨습니다. LH에서. 근데 불편한 거죠. 라지에타에서 빨리 따뜻해지다. 그래서 여기에 동간을 까는
아파트 공법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공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 콘크리트라는 재질은 열 전달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일러라는 곳에서 계속 온도계가 설정 온도까지 안 올라가니까 보일러는 계속 온도를 보냅니다. 이 뜨거운 물이 계속 도는 겁니다. 가바나라는 장치가 온도를 약간 낮추긴 하지만 계속 돕니다. 지역 난방은 좀 난데요. 여름비가 싸는데 해외 난방은 계속 돕니다. 그래서 공기가 대류가 돼서 정지 명령을 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오버히팅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왜 그 집이 너무 덥지? 아니 몇 도로 했는데 오버히팅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오버히팅을 내가 지금 현재 몇 도인데 외부가 어느 도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면 좋겠다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이 부분에서 꺼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증을 해봤습니다. 실버 온도는 못했습니다. 그 집이 실버 온도 조절이 다 돼 있는 집이기 때문에 끄기만 했습니다. 1시간일 때는 50분, 30분일 때 25분 소비자 모르게 껐습니다. 그랬더니 11%가 절감했고 소비자는 전혀 잘 모르는 상태에서 11%가 줄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초지능, 인공지능이 예측해서 학습을 해서 꺼주는 기술, 이런 기술이 우리가 가야 될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이런 나라 쿠웨이트도 겨울철이 약간 춥다고 합니다. 캐시미어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스마트 그리드를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R&D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사용자가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열과 전기를 조절하겠다는 기술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간단히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 전기 개념에서 본다면 좀 전에 한전에서 전력망을 공급했는데 여기에 정보통신을 기술로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수요 관리를 해보겠다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결국 그 기술을 한전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한전에 계신 분께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전은 전기를 팔아야 수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해야 돈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줄인다는 것이 사업 목적하고 약간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가지 기술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을 진행하자,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전기요금을 실시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소비자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국에서 본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가전기기와 이런 온도, 이런 충전, 이게 역할이 바뀌어진다고 보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는 결국 소비자가 수요 관리를 해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공급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너지 사용이 틀립니다. 우리는 1억만 킬로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 지금도 전력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에너지 사용량이 낮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낮에 중에 여름철, 겨울철에 많이 씁니다. 요것 때문에 많은 발전소를 더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초저녁에 가서 전기차를 충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전기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을 좋게 하자. 결국 요 수요 반응에 따라서 요 부분만을 낮춰주자. 이 기술로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를 바꾸는 10대 기술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는 요즘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긴 있지만 ESS에 충전을 하자. 결국 낮 시간에 태양광 발전을 하고 아파트마다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비상발전기 규모가 엄청 큽니다. 부족할 때 비상발전기를 돌립니다. 정전이 되지 않고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술로서 비상발전기를 돌려주자. 결국 초저녁에 조명과 전기차의 에너지를 분산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수요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ESS도 실천을 했고요.
요즘 과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될 수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저희가 겪으면서 전 세계에 앞선 ESS 충전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프라인에 있는 것을 플랫폼에서 절감하게 돼 있고 맞춤 매칭 서비스로 절감하게 돼 있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어떻는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에는 간전에서 전기를 그냥 공동주택에 주는 역할뿐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단방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태양광이 있고요. ESS가 있고요. 전기차, 에너지 하베스트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프로슈머라는 새로운 사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망을 에너지를 피크를 절감하면서 하겠다는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초고속 인터넷을 우리나라가 잡았듯이 이런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 시티를 우리나라에 있는 공동주택 중심의 스마트홈 이것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도 LH가 처음 물 때만 해도 엄청나게 이 공사비가 비쌌습니다. 1kW 하는데 1,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요즘은 200만 원이 안 됩니다. 3kg만 설치하면 한 달 보통 300kWh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꼭 아파트가 아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유부지에 자기 태양광 사업을 하고 그 돈으로서 경험처럼 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아파트에 지금 태양광 설비를 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IoT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에너지 신산업과 IoT라는 스마트홈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민 DR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스마트홈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강의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인터넷이 나올 때 토론했다고 합니다. 모여가지고. 그 인터넷 시대에서 뭐가 가장 잘 될까? 방화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명이 방화벽 기술을 만들고 그걸 페이팔에 1인당 2억 불씩 받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앨런 머스크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누구는 구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10년 전에 LED라는 조명이 점점 밝아지고 많이 나오고 세미나를 보니까 그렇게 전망이 있었습니다. 단가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어디부터 쓸 것인가? 결국 공간, 사람 공간 시간이라고 보는데 어디부터 쓸 것인가? 24시간 전기가 켜지는 지하주차장부터 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LED가 들어갈 것이다. 그 당시 2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3만 원도 안 합니다. 근데 25만 원 하는 제품이 들어갔는데 이 틈을 왜 계속 켜놓는가? 계속 켜놓으면 에너지도 쓸 거고 수명도 짧아질 텐데 왜 그럴까? 그래서 두 가지 특허를 냈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지 센서를 위해서 차가 없는 곳은 10%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주차장에는 CCTV가 있습니다. CCTV 영상 모션 센서를 가지고 센서를 별도로 설치하니까 그 당시 센서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을 분석해서 꺼지는 기술 두 가지를 특허냈습니다. LH는 5년 걸렸습니다. 제가 도입하는 거. 보수적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수적입니다. 해보니까 85%가 절감됐습니다. 지금은 보편적 다 씁니다. 저 도약지 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특허난 것이 약간 들리면 또 특허가 출연됩니다. 저는 아쉬운 점은 프로그램 CDN이라는 온실가스 감축권을 못 받았다는 게 정말 아쉽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IoT, 이런 LED 기술 가지고 온실가스 이만큼 감축했다. 결국 37% 우리는 BA 대비 37%를 절감해야 되는데 목탄은 사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했다고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거실등을 가지고 생각해봤습니다. 가격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거실등이 굉장히 LED가 싸졌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다 그냥 LED 등으로 교체합니다. 중국산이든 이런 교체. 우리나라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제는 스마트 LED 종류를 써야 됩니다. 종전에 50W 6개 설치했습니다. 소금 제어라 반반씩 할 수도 있지만 다 켤 수도 있습니다. LED로 바꾸면 120W를 주는데요. 4년 전에 실증했습니다. 지금은 75W면 동일한 밝기를 냅니다. 근데 이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얼마나 절감하는가 해보니까 무려 75%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교체하는데 20만 원씩 든다 그러면 2조 원의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초에 국회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선생님들 전기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전기료를 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떼어갑니다. 부가가치세 떼어가듯이 3.75%를 떼어갑니다. 그 돈이 무려 4조 5천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은 500억 이상 받으면 예타를 받아야 된다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 기금을 좀 쓰자. 일정한. 결국 소비자들이 낸 돈이니까 소비자들한테 다시 돌려주자. 그 부분을 LED를 하나씩 교체하는 비용에 10만 원씩만 보조금을 주자. 대신 전기가 부족할 때 이 조도를 강제적으로 내리게끔 해달라. 대신 내리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포스코 같은 데는 여름철 휴가 가면서 100원 미만짜리 전기를 쓰면서 그때 끔으로써 800원씩 보상받습니다. 요즘 이제 조금 제도가 바뀌었죠. REC라는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런 DR 시장이 있습니다. 그 여름철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배가트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거실등만 바꿔도 됩니다. 배가트식만 절감해도 1000만 세대면 원전 하나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스마트 플러그, IoT 플러그입니다. 이런 플러그가 KT, SK, LG가 쓰는데 좀 전에 우리는 대기전력이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탠드바이 2와트로 가정기기들이 다 2와트로 줄었는데 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유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불편합니다. 뭔지 모릅니다. 얼마만큼 대기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콘센트는 스마트폰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콘센트나 이런 것이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에어컨을 제어했을 때 이 집이 그 에어컨을 꺼줬다면 플랫폼에서 꺼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별도로 고비용의 에어컨을 설치해 주지 않아도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을 가지고 수요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이런 상업용 건물에도 수요 관리가 가능한 거죠. 얼마 안 됩니다.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계량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를 쓰면 저는 이제 아까 차에 많이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과거에 거리 요금이었습니다. 여기 중대까지 오는데 항상 요금이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시간, 거리,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막히면 돈을 더 많이 냅니다. 역시 전기도 좀 전에 한 달 쓴 요금을 가지고 누적해서 돈을 내는데 앞으로는 아닙니다. 비싼 시간에 낸 사람, 많이 쓴 사람, 작은 시간에 많이 쓴 사람에 대한 요금을 틀리게 하겠다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리고 이 계량기를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관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조 4천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은 5종 계량을 합니다. 많게는. 개별 난방지구는 3종 계량을 하는데 5종 계량을 합니다. 한전의 역할은 계량기, 전기 계량기만 있지 급탕, 난방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표준을 해야 된다고 2010년에 많이 얘기했는데 안 됐습니다. 최근에 한다고 합니다.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세종시 많은 건물에 졌는데 빨리 그 기준만 표준을 해줬다면 완전히 쓰는 기준을 해줬다면 다시 교체하는 사업도 안 할 거고 빠른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과제가 나면 전기사고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각각 회로별로 전기가 얼마면
사용되는지도 알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전인지 합선인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워낙 통신 속도가 빠르니까 알아내는 기술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을 넣자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 집을 짓는 것이 건축 기술을 짓다 보니까 이런 IoT 기술에 대해서는 되게 소극적이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요즘은 이제 제일 그 국가에서 화두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크다. 또 주부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요리 때문에 많이 걸린다고 하죠. 그럼 그 미세먼지가 발생했는데 내가 미세먼지야 이거 줄여야 돼 이렇게 줄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좀 전에 이런 후드가 IoT 기능 직비도 좋고 와이파이도 되고 이 칩이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는 워낙 저렴합니다. 그런 것을 놓으라. 그리고 이 기능이 이 미세먼지 센서하고 연동되라. 이렇게 하면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올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하드웨어 위주로 있게 아니라 이제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검증받고 있는데요. 아파트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버리는 겁니다.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는데 냄새가 납니다. 세종시에는 관로 이송 설비라는 것을 했습니다. 관로. 그러니까 음식물을 어차피 갖고 내려야 되는데 통에다 넣습니다. 근데 그 기술은 엠백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땡기는 기술. 우리나라는 종속돼 버린 겁니다. 결국 관로 뭐 일반 쓰레기는 가능한데 음식물은 관로에 떡이 됩니다. 그래서 LH 연구원이 그 전공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디스포저를 쓰고 싶어 하는데 디스포저에서 20%의 80%의 고용물은 말려서 버리거나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파는 사람들이 하고 쓰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직결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그 과수관이 막히고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욕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모든 물을 저장 탱크로 담아가지고 이 저장 탱크에 있는 것에 고액을 건더기를 걸려내서 건더기는 발효화를 시키겠다는 기술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왜 그럴까? 모든 물 제가 설거지는 자주 안 하는데 가끔 할 때 이렇습니다. 95%는 물을 씁니다. 그 쓰레기 버릴 때 디스포저는 잠깐뿐이 안 쓸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많은 물을 다 받아서 버리면 에너지를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디스포저 옆에 IoT 콘센트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포저가 동작할 때 보통은 그냥 배관에 버리는데 절체가 돼서 그때만 고액을 분리하는 기술을 적용해봤습니다. 대전에 실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50층 이런 아파트, 40층 아파트, 더스트 슈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 냄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제가 화장실 가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서 이것도 한참 전에 이제 특허를 냈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죄송스럽지만 화장실 가서 하는 이유가 대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변을 보고 나오면 냄새가 빨 때까지, 뺏을 때까지 팬을 계속 켜놓습니다. 목욕을 하면 그 습기가 드레스룸으로 들어오면 별로가 생기니까 걔는 켜놓습니다. 까먹습니다. 나이가 자꾸 드니까 까먹습니다. 그럼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LH는 한 35W급을 씁니다. 일반 아파트들은 아주 성능이 나쁜 걸 쓰는데 좋은 걸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스로 좀 해면 안 될까? 내가 들어간 시간에 따라서 조도를 바꿔주고 팬도 더 돌려주고 그런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사람마다 해보니까 나는 1시간 더 돌려줬으면 좋겠어 싶은데 너무 생각이 틀린 겁니다. 불빛 색깔도 어떤 분은 하얗게 어떤 분은 노랗게 이런 식으로 연색성을 틀리게 하다 해서 그런 앱을 또 만들었습니다. 결국 초융합, 초연결 이런 관계를 만들었던 거죠. 제가 이런 조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독사를 방지하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활성화. 왜 안 됐냐면 비용이 너무 높은 거죠.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 융합,
어차피 거실 조명에 센서 등처럼 사람이 나가면 꺼지게끔 했습니다. 화장실에 수면등이라는 팬을 조절하는 등을 놓습니다. 현관에 센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스위치가 있습니다. 에너지 얼마 썼는지 압니다. CO2 압니다. 반려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 그런 호흡, 동물은 한 10분의 1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존 기술을 가지고 통신을 통해서 고독사를 방지하면 아주 저비용이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증을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별로 사이트를 아직 못 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공동주택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층간소음 불편하지 않습니까? 울리는 소리. 그럼 결국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기도 했는데 전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정량적인 수치를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넌 많이 떴다, 난 덜 떴다 이러다 보니까 마찰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진동을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해주는 기술 세종에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기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세대별만 있지 않습니다. 집배원들 요즘 맞벌이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등기우편료는 3번 와요. 집배원. 결국 3번 이후에는 도대체 우리 찾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 그동안 우리는 개방형 불편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폐쇄형으로 하고 집배원이면 다 열리고 수치인이 없을 때 자기 것만 열리는 기술 충분히 가능합니다. IoT 기술입니다. 결국 이것이 클라우드하고 연결됩니다. 결국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모바일 ICBM이라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실증을 했습니다. 전기차 시대 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에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 100명당 한 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충전하고 빼줘야 다른 사람이 충전할 텐데 자다가 누가 내려와서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럼 전기차 시대 우리나라가 할 수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경제성이 좀 높습니다. 좀 저비용이 돼야 되고 결국 설치 공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통해서 저는 현재 4분의 1 비용에 QR코드, 카드 이런 필요 없이 QR코드를 찍으면 웹이 떠서 몇 킬로를 놓겠다든가 얼마만큼의 전기료를 놓겠다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이것을 10대당 한 병렬로 배선을 했습니다. 각각 배선해 주려면 전기선이 많이 들어요. 기둥에다가 하나씩 설치해서 이쪽 차들이 그냥 설치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충전을 안 되게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만들면 된다. 7대 미만을 쓰겠다 그러면 뭐 각각 놓주고 2대 충분히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연기관 차들은 맹권할 때까지 사갖고 많이 놓지만 전기차, 스마트폰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써도 와서 충전할 거라고 봅니다. 2시간 충전하면 80km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모빌리티도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전기차 외에 충전이 직세되고 또 에너지 든 만큼 비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건강에 대한 생각도 많습니다. 우리 건강 의료비 노인들이 13년간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 13년간이나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30분만 운동을 시키면 7년으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 적자 눈에 보이듯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종전에는 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헬스클럽 내 돈 주고 했는데 이제는 운동을 하면 보상을 받는 시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그냥 젊은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1시간 와서 노인들 케어를 해준다든가 아니 웃음 치료를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10,000원씩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런 비용을 페이백 해줘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통입니다. 노인들의 약통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갖고 하는 것이고 결국 운동, 사후 의료보험제도가 아니라 비포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 운동, 젊은이들의 일자리, 그리고 보상, 위로도 보상. 이 보상 받은 걸 갖고 협동조합처럼 거기서 밥도 사 먹고 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결국은 IoT와 연관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인 시간이 한 1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표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더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을 우리가 표준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통신이 와이파이라는 통신을 쓸 수도 있고요. 직비, G-Wave, 블루투스 이런 통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통신을 할 것이냐. 칩 내부에 제가 이 스마트 밴드를 차고 있는데 이 밴드는 아직은 플랫폼하고 연동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하고만 됩니다. 제가 오늘 얼마만큼 걸고 얼마만큼 했으니까 보상을 받으려면 네트워크 연동이 되게 돼요. 지금 약 먹을 시간인지 알려줘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연동이 안 돼요. 그러나 이 통신은 블루투스를 쓰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IoT, AICDM이라고 해서 IoT 기기가 클라우드하고 통신합니다. 가전은 가전 클라우드, 뭐 저기 헬스케어 클라우드하고 통신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그것이 연동될 겁니다. IC 여기에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빅데이터를 누군가 가공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줄 거고요. 사람은 아직 직접 통신을 못하니까 모바일 할 겁니다. 결국 앞으로는 몸에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 IoT 엣지 허브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정보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계속 기술이 발전을 시키면 바꿔줘야 됩니다. 월패드 같은 데는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융목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초지능, 초융합, 초연결이라는 사이에 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음성 비서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음성 비서가 결국은 적용되는 곳이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에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공간이 나눠진 곳에 피스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건설, H건설에서는 저렇게 벽에 스피커를 한번 놓습니다. 왜? 그 주택은 아주 비싼 주택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기술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놓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새로운 기술이 뭐가 될까? 조명과 난방을 융합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여기에 진동 센서를 층간소음을 검측할 때 어떻게 놓을 것이냐?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용 로봇 시대가 될 겁니다. 가정용 로봇이 융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같이 이동하는 로봇일 거냐, 벽에 붙어있는 로봇일 것이냐,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우리는 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스마트 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특허. 글로벌 수출하려면 특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잘 되는지 아닌지 R&D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한 1000세대, 2000세대의 실증, 이게 잘 되면 확산시켜야 된다. 저는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좀 불만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에도 집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스마트 시티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포차가 있습니다. 대포차가 우리나라에 100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가다가 사고를 나도 이 대포차 도망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스마트 시티에 대포차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마다 번호판을 이렇게 인식해서 게이트를 열어줍니다. 이 데이터, 경찰청의 대포차 데이터, 결국 이것이 개인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암호화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일치해갖고 잡는다 그러면 누가 아파트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도시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기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가전사들은 자기 가전만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국 또 중소기업은 플랫폼이 없습니다. 플랫폼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누군가 공공이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 플랫폼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정부의 작년에 10만 세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빅데이터를 음성 서비스에 학습을 많이 한 기업이 보류율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집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많이 받아서 해야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지 않냐. 만 세대, 10만 세대 해봅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R&D 자금은 나왔는데 400세대 정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00세대 사시는 분이 내 정보를 안 주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확산해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 층간소음 센서는 어디에 안 넣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서비스, 기후, 안전 이런 서비스 많이 표준이 더 각각 세세한 것들이 표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아틀라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 로봇입니다. 이건 이제 로봇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배터리도 없어서 이렇게 막 전기선도 깔고 했었는데 지금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온 영상입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뭘 갖고 먹고 살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하면 공공자전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공자전거는 스테이션만 통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쓰면 대부분 그 자전거 쓴 곳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스테이션, 세종이나 대전이나 가시면 있습니다. 여기 그 카이스트 애들이 바이서클이랑 모임에서 학내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디든지 자전거가 통신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애들은 무려 2천만 원을 상금으로 장영실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거죠. 여기 모바이크 기자 출신인 여자는 QR코드로 제가 QR코드 전기차 충전 장치도 여기서 벤치마킹인데 그게 통신으로 열리고 닫히게끔 했습니다. 2년 만에 1조 이상의 유지 공격을 했습니다.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 자동차를 제가 비유를 아까 처음 했는데 자동차가 지금까지 발전해서 뭐 첨단 시설이 들어가고 무인 운전이 되는 시대인데 많은 애로점을 겪었다는 겁니다. 적기조례라는 게 있었답니다. 왜? 기득권들이 이 자기의 일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실직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늦게 달리고 길을 갖고 다니고 저희 이제 시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 이런 일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IoT만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홈은 저는 이런 통신기술, 좀 건축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 통신기술만 있는 건 아니다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더 저에너지고 이런 도시 주택이 돼야 되는데 세종시에 제가 2014년도에 근무를 했는데 갔더니 이런 얘기 있어요. 철근을 빼먹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것 때문에 세종 노하우라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피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나기 전에 여기 철근이 몇 개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고 나니까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영상을 이런 주요 부분은 다 동영상으로 저장하게끔 해놨어요. 근데 실제 저장을 할까요? 많은 데이터. 저는 UCT에 아까 UCT 많은 도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UCT는 마찬가지 통신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UCT에 CCTV 그리고 ITS 교통 이런 서비스를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 장비가 다 내산입니다.
IBM, 아카테 누슨 이런 회사입니다. 종속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장비를 하나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런 기득권들 때문에 그 통신 장비인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바꾼 적이 있었어요. 이제 종속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로서 외국에 종속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런 동글이라는 제품을 스마트폰에 껴서 찍으면 이 스마트폰에서 이런 CPU에서 열을 아주 저비용으로 만들어서 찍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시공 블랙박스라고 정했습니다. 시공한 곳에 왜 문제냐? 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집에서 찍었는지 이 집에서 찍었는지 어느 날 찍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진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좌표, 정확한 어디 위치, 그리고 누가 어느 현장에 찍었는지의 기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연구를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발전됐습니다. 전 교통사고 나는 것도 이것을 다 찍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GIS와 연동돼서 어디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지 다 검출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고 어디에서 빼먹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일기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이 통신이 당초에는 이렇게 꽂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이 핀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핀이 없는 그 블루투스라는 통신을 썼고요. 이 통신으로서 여기 웹을 실행을 하면 이 웹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 IoT 단말기죠. 이 IoT 단말기가 스마트폰하고 연결하고 이 스마트폰은 클라우드하고 연동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용 때문에 비행 때문에 여기는 초음파 센서를 놓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이 찍은 상태에서 우리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또 거리까지 지정해달라고 해서 이제 거리까지도 했는데 이렇게 거리를 해놓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게 이제 플랫폼이 날아갑니다. 여기서 저기까지가 4.5m, 1.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플랫폼에 날리면 저장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상이 결국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 이런 생각합니다. 전 스마트폰에 대해서 애착도 많고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국민 스마트 시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홈 일자리 만들면서 총각, 초연결, 초진흥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1000만 세대 정도 된다면 그걸 통해 안전, 가전, 건강, 복지, 에너지 많은 것에 파생되는 일자리들을 만들 것입니다. 이 콘센트처럼 꽂으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제가 좀 혁신적인 하다 보니까 백미력회에서 기사를 좀 해주는데 마지막 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